네, 시간이 돼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1월 4일부터 이제 오늘 한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계신 데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서 일부러 오늘 사회를 맡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험이 없는 대변인하고 일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 2달 경험을 해서 앞으로는 더 여러분들 취재 지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공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굳이 기사에 반영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예고 드렸습니다만 3월 3일 날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기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날 참고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 제목이 도시계획 분야 시정 아카데미라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거창한 일입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는 행정구역이 있죠. 면적으로 치면은 605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26년간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일부 시장님 산하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2부 시장님 산하에 도시계획 오늘 들으실 내용 주택 그리고 이제 도시 인프라를 만들고 그것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 그 다음이 교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순수한 공공재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과생들이 하는 일보다는 서울시 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전공도 도시계획을 하셨고 역사 도심 재생과하고 시설계획 과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도시계획 과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계획 과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계획 과장입니다.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 좀 오래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오늘 좀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저걸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직원 때서부터 우리 동네는 언제 개발됩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발전을 합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 이게 조금 계획적 체계라든가 논리 구조를 좀 아시면 쉬운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떻고 공공기여가 어떻고 정비 사업이 어떻고 이제 이것들이 파편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쪽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잘 이해를 못하신 점도 있고 또 이게 좀 난해해서 조금은 저희가 이쪽 분야 쪽에 기본적인 개념서부터 좀 잡아서 이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의 성장, 그다음에 도시계획 체계, 그다음에 기자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계신 노폐 관련된 이슈 이렇게 3가지 주제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서울은 이제 아시다시피 5개 궁궐과 종묘 사직이 있고 수선전도 등등 관련돼서 과거에는 사대문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조, 후시, 좌묘, 우사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종묘와 사직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사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조, 후시는 아마 옛날 자금성을 이제 계획을 하고 할 때 아무래도 중국에서 도성과 관련돼서 왕이 계신 것을 중심으로 뒤쪽에 시장이 있고 앞쪽에 이제 관청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양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북악산이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시장이 있지를 않고 운종가라고 해서 종로변을 따라서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고 육조거리를 중심으로 옛날 육조가 이제 관청들이 늘어선 어떤 도시에 대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한강이 흐르지만 이제 청계천이 흘러서 이 도성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아마 생활 공간의 어떤 근간이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아름다운 도시로 이제 정도전 선생님께서 이제 아마 궁궐을 정했을 때 상당히 계획적 도시다. 그때 당시 나름대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내사산이라고 해서 북악 낙산, 남산, 인왕산, 그다음에 외사산으로는 멀리 외곽 쪽에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이 있고, 그 중간으로 한강이 흐르는 아마 천혜의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서울을 설명을 하고 할 때 뭐 남산과 한강으로 대표되는 이제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 롯데타워냐 63빌딩이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들 내지 저희 마음 속에는 남산과 한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랜드마크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변경에 대한 개연성들이 있지만, 과연 도심의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왜 90m로 했느냐, 뭐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낙산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데 111m니까 해발고도 개념으로 해서 낙산의 어떤 높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높이 스카이라인이 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서울을 좀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94년 이제 한성이 이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사대문을 중심으로 그 인근 성저심리라고 해서 왕십리까지가 아마 서울의 범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제시대를 맞이하면서 영등포 쪽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영등포 쪽에 공장지대가 이제 상당히 옴으로써 행정구역이 좀 이제 확대가 됐고, 현재와 같은 모습들은 행정구역상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95년 25개 구청으로 완성돼서 행정구역에 큰 변경은 없었지만은 구가 당초 9개, 11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년까지는 아무래도 영등포를 중심으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하고 병참 기지로 하기 위해서 영등포 일대에 많은 공장들이 확산이 돼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 위에 이제 66년을 지나면서는 이제 현재 장안평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평야지대죠. 이쪽에 이제 구획정리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됐고, 72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이제 격자형 구조의 도시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70년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상당히 대부분의 도로망이 확충된 형태로서 촘촘하게 도시 시가지화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현재의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급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저희 선배님들께서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한 근간들을 잘 마련해서 이제는 세계 굴지의 이제 도시로서 대도시권으로 이제 육성되고, 물론 이제 9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인구는 이제 약간 줄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안정화된 도시로 가는 모습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는 세계 어느 주요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고, 면적도 60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004만 명 정도인데 이제 상주 인구 개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해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에 대해서 어떠한 학문이든지 그 계획적 역사에 대한 배경을 알고 조금 접근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가지 계획령 34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을 뭐 조금 더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전쟁과 관련돼서 계획적으로 수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을 겪고 이제 62년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법, 그다음에 국토 전체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건설계획법, 그다음에 개별 건축물에 관한 것은 건축법으로 해서 62년에 이제 기본적인 법 체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도시계획국이 이제 금년에 환갑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서울시에 수많은 실국들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국은 1962년도 도시계획국이 이제 설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근본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부서입니다. 이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60년에 이제 환갑을 맞아서 2월 1일 날 이제 국토계획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이제 서울시가 이제 확산을 하고 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뭐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등등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재의 법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가 통상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 명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늘 주요 이해를 하시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 종전에 저희가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했었던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법식 공식 명칭은 도시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고, 또 흔히 많이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것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해서 이 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라고 해서 약칭인데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대장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시를 이제 신도시 내지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수용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저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도시를 하는 형성에 대한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일산,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빠른 시간 내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 모든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과밀 억제 권역으로 해서 서울 시내에 대학들이 신증설되는 것을 막는다거나 여러 가지 과밀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좀 더 서울시의 어떠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좀 전국적 입장에서 제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전체에 대한 기본 근간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등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서울의 어떤 도시에 대한 경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경관법이라는 것들이 생겼고, 1913년에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확산이 되면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특별법 지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큰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지만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법이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법들이고, 이러한 법들 체계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취재하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법이 아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기본적인 법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좀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국토 전체적으로는 국토기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고, 도시 지역으로 내려와서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아마 오늘 주로 설명드릴 부분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이며 도시관리계획은 무엇이냐, 도시관리계획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닝제로 일컬어지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등을 얘기하는 도시계획 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3차원적인 건축물의 계획을 하는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속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전에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들은 각종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지침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계획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각 개별법에 의한 기본 계획이 있고 개별 기본 계획에 따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주택실이라든지 균형발전본부라든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대부분 국토의 개입이 유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서울 전국을 상대로 하는 계획이고 현재 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서부터 2040년의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계획이고 국토부에서 최근에 이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 단위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과밀 억제 권역이다, 성장 관리 권역이다, 자연 보전 권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정해서 서울의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다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라고 하면 새로이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전국적인 것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수도권만 이렇게 발전하면 되느냐, 지방도 균형 발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요지부동이고 이렇게 쉽게 개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계획이고 국토부랑 같이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최상의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과 같이 서울의 어떠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20년 목표의 장기 계획이며 5년마다 필요한 경우 재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책자를 저희가 다 오늘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도시계획 용어집에 각 키워드별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삽도와 구체적인 법령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여태까지 한 5번 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1966년도에 세웠던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비법정 계획으로서 그때 당시 김현옥 시장 등이 들어오면서 서울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66년도에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법정 계획은 아니고 그 이후에 1990년도에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이제 최초로 법정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당시 조순 시장 이제 계실 때 이제 시작을 해서 고건 시장 계실 때 마무리한 계획이 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돼 있고 2005년도 이명박 시장이 시작해서 그때 당시 이제 완성된 것들이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뭐 연도에 대한 끝자리가 11년, 15년 등으로 돼 있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년, 30년, 40년 단위로 해서 이제 법 개정이 돼서 2020년을 목표로 한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2005년도에 완성이 돼 있고 2014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이제 마무리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법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이제 또 하나의 별칭으로서 2030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저희가 두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만은 이제 서울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의 어떤 지표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도시계획 헌장이라는 것을 국토학회 내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침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계획 헌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했고 그 이후로서 서울 플랜으로 해서 2030 서울 플랜 그 다음에 하위 단위로서 도시본 계획이 서울 전역을 하는데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권역별로 지역생활권 단위별로 구체화를 하자라고 해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들을 저희가 이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4대문 내에는 조금 과거부터 저희가 계획적으로 특성을 좀 살려서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2015년에 이제 수립을 했고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아무래도 한강이 중요한 대상지이고 우리 한강이 외국에 비해서 수변 문화라든가 한강변에 이렇게 아파트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러한 것들을 일반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마련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웠고, 또 하나 서울의 이제 가장 큰 허파 중심 공간인 용산공원 주변에 대해서도 미군 기지 이전과 더불어서 주변은 좀 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용도, 지역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공간 구조입니다. 대부분들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 서울시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의 그림으로써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전 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도심으로만, 한양 도성 도심으로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강남들이 훨씬 더 도심의 기능들을 하고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도 금융 중심지로서의 균형 발전을 좀 꾀하겠다라고 해서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그래서 중심지의 어떤 위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아마 저희가 기본적인 현재까지의 공간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동 상계라든지 청량리, 왕십리 이러한 지역들은 이제 저희가 광역 중심이라고 해서 지역 도심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다. 뭐 지역 중심, 그 아래 급들은 조금 더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 목표 설정,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 계획 등 모든 계획들을 망라하는 부분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을 해서 이걸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이제 안착이 되면서 계획의 수립 및 결정권자가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돼 있어서 이제 서울시장이 수립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제 공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후에 이제 법정 절차로서의 도시계획을 할 때 보통 열람 공고를 하듯이 공청회 개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결정 고시를 해서 일반 시민들께 확정되는 어떤 절차가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서울 전역에 대한 부분들 좀 계획을 세우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2018년도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크게 5개의 권역 생활권 계획, 도심권서부터 서북, 동북, 동남, 서남권으로 해서 이제 세웠고, 이러한 지역 등을 행정구역 한 2-3개 동씩 모아서 116개 지역 생활권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계획들은 아마 대부분 서울 포탈이라든지 계획 내용들은 일반 시민들께서도 열람하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아마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할 때에는 이 생활권 계획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입니다.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심의 이제 과거 전통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 지역이 대부분 이러한 경계를 중심으로 이제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도심에서의 여러 가지 역사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생활유산을 보호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궁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변 지역 쪽으로는 조금 밀도를 낮추고 높이를 낮추어서 아름다운 고궁을 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기본적인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입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우리 한강이 가진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권역별로 어떠한 높이라든지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이제 관광명 관리 기본계획 아무래도 경관을 중심으로 많이 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이제 뭐 아마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 뭐 과거 도시계획 하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 이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 등등에 대한 부분들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서울시 모든 지역들은 어느 지역인지 다 용도 지역은 하나씩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상 공록으로 대별되는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울은 전체가 다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 내려가시면 관리 지역이다 해서 보전 관리다, 생산 관리다,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라고 하는 전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제 과거에 도시계획법은 도시만을 규정을 하다가 전국을 상대로 모든 계획들을 수립을 하다 보니 이제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나뉘었고, 서울은 요 아래 지역은 이제 없기 때문에 주상 공록이라고 하는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도 4군데, 중공업 지역, 공업 지역은 3군데, 자연 녹지 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유일하게 없는 것은 전용 공업 지역이라든지 일반 공업 지역은 없고 준공업 지역만 일부 이제 서울시에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주거 지역 내에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주거 지역을 세분화했다 하는 것들은 하나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 너무 이렇게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주변의 저층 주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1종, 2종, 3종 주거 지역으로 해서 기본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법 체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조금 더 열어놨고 법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조례,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서울시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이제 규정을 되시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전체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 지역이 제일 많아서 한 53% 정도가 주거 지역이고, 노란색 계열이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상업 지역은 대부분이 일반 상업 지역이 대다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대문 내와 강남 쪽, 그다음에 여의도 등등을 중심으로 이제 상업 지역이 되어 있고, 공업 지역은 이제 여의도, 영등포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이 아무래도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일부 성수 지역도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녹지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는 뭐 보전 녹지라든가 생산 녹지는 종전에 이제 녹지 지역에서 세분이 되면서 녹지 지역은 대부분 자연 녹지 지역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이제 모습들입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뭐 평창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아무래도 산 밑에 이제 좀 고급 주거 단지가 아무래도 이제 대지의 평수도 넓고 한 지역들이 이제 그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뭐 중심 상업 지역은 이제 명동 주변이 있습니다. 명동은 뭐 특별히 스카이라인 높이를 높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 이제 뚱뚱한 건물들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건폐율에 대한 특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동과 이런 지역들만 아주 제한적으로 중심 상업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서 일반 주거 지역도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는 아까 용도 지역은 서울시 모든 지역들이 다 용도 지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용도 지구는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래서 그 특성을 보면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서울시 전역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사대문 내를 중심으로는 대부분 이제 경관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남산 주변 또는 이제 북한산 주변에는 이제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도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지구에 대한 민원들이 이제 많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고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산을 조망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민원도 많은 것들은 이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구에 대한 특성들을 이제 지역별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이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남산 주변은 아무래도 일부 과거에 고도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한을 해놨고 북한산 주변에 있는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 뭐 세곡동 주변, 이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주변에는 경관지구가 돼 있고. 또 특별하게 이제 문화지구라고 해서 대학로라든지 인사동 그런 쪽 지역들은 용도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문화지구를 지정을 통해서 문화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면 혜택을 주는 어떠한 수단으로서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지역지구 구역을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인데요. 이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토지의 어떤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기 위해서 이것도 보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용도 구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역들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 장래 시가지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지역들을 시가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제 두 군데가 아무래도 주요 산을 중심으로 서울시 외곽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뭐 시장 등 뭐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반 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설 중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게 되면 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협의 매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강제 수용권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이 도로공원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의 종류는 이제 다양합니다. 큰 대분류로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그러니까 서울시 많은 지역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각종 폐기물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반 시설들이 촘촘하게 또 주요한 것들이 학교, 대학을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완화도 하지만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결정하는 것들은 함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익을 하기보다는 이제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종류들로는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은 이제 서울시는 없죠. 공항, 주차장 등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 하나로 되어 있지만 뭐 근린공원이며 문화공원이며 체육공원이며 공간의 세분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유해 시설들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잠실 운동장 등은 이제 운동장으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구나. 공원은 이제 공간시설로서의 공원들, 그다음에 철도역 같은 경우는 철도 용산역 주변이라든지 광화문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으로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고 학교 같은 경우는 각종 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것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청계천 이제 과거에 도로였습니다만은 하천으로 저희가 복원을 하면서 하천으로 결정을 해서 방제 시설의 하나의 종류로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하나의 단일 용도로만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좀 더 토지에 대한 집약적 이용이 필요하고 필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땅도 부족한데 하나의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융복합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용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도시계획 시설 복합화의 종류로서 대표적인 것이 중복 결정이 있습니다. 중복 결정이라고 하면 하나의 시설 부지를 단일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하에는 주차장을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지상 부분에는 공원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복 결정,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을 서로 이용에 크게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중복적 결정이고, 입체적 결정은 도로 지하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럼 지상 부분을 다 못 쓰냐? 그렇지는 않고 지하의 일정 공간만큼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송전선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건축물 부지를 개발을 하는데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시계획으로 전체 부지 중에 일부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입체적 결정이라고 해서 이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도시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좀 더 이제 활발하게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간의 어떠한 경합 내지는 타 시설의 어떤 안전상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뭐 폐기물 시설 위에 이제 앞으로는 지하에는 폐기물 시설을 놓고 지상에는 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앞으로 활성화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통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2차원적인 도시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적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3차원적인 도시계획 개념으로 해서 입체적 계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들을 개발을 하는데 건축물의 층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적인 도시계획과 더불어서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개 공지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도시에 좀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기본적인 예시로서 건축물을 도로면에서 일정 부분 셋백을 해서 건축물을 정연하게 맞추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출입에 대한 부분들은 간선도로에서 들어가지 말고 이면부를 통해서 진출입함으로써 간선 가로의 어떠한 교통 부하량을 최소화하라든지 하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따르되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시 가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들. 근데 지구 단위 계획도 이제 과거서부터 이제 확산이 돼가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상을 통해서 할 경우에 있어서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아파트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 지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에는 현재의 계획 등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 여의도 영등포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 기본적인 가이드가 변경이 돼야 그에 따라서 정비 사업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아마 취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역 중에 약 한 96제곱킬로미터니까는 한 20% 남짓 정도 되는 거, 한 15%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사실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는 상식적인 범위겠습니다만은 연면적이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00%다, 250%다, 건폐율이 뭐 50%다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폐율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체 지역 면적 중에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100%를 넘을 수가 없겠죠. 그 범위 내에서. 근데 대부분 서울 시내는 50% 내지 60%가 기본적으로 이제 건폐율 규정으로 되어 있고 자연 녹지 지역은 20% 정도
또 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30%까지 완화를 하는데 어떠한 조건일 경우에 건폐를 좀 올려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의 특례적인 사안으로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용적률은 각각의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을 누적해서 쌓아 올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 만약에 대지 면적이 뭐 3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건폐율이 50%라고 했을 때 15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3계층으로 하게 되면 곱하기 100% 하게 되면 150%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의 합산에 대한 면적들을 이제 용적률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800%다라는 얘기는 100평짜리 땅에다가 기본적으로 800평 연면적에 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용적률을 산정을 할 때 지하층은 안 들어갑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지상층 중에서도 주차 목적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종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용적률을 계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또 초고층이라든지 뭐 보통 50층 이상 넘어가는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피난 안전 구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 타워링이라든지 이런 화재 사건 때 보셨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제 시설로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주생할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차감을 해준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지만은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러한 부분들도 연면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개념들, 연면적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좀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기자분들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면 그건 뭐 용적률은 용적률인데 기준 용적률은 뭐고 허용 용적률은 뭐고 또 상한 용적률은 뭐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통상 저희가 용도 지역을 바꾼다든지 할 때 만약에 주거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 됐다라고 하면 뭐 250%가 500%가 됐다라고 했을 때 변경된 용적률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과밀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도로공원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빌 개발됐을 때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준 용적률서부터 이제 용적률 체계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 블록 내지는 필지별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은 약간 인센티브 개념인데 공공에서 제시하는 어떤 권장 용도, 문화시설들을 일부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동개발 옆에 있는 필지랑 같이 개발을 한다든지 건축 한계선 일부 도로를 중심으로 일부 셋백을 해서 지은다라든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건축물로서 장수명 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우리가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개발에 이제 손실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 개념으로서 허용 용적률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런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위에 상한 용적률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부 체납을 하거나 도로라든지 공원들을 기부 체납을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제 서울시에다 제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자기의 어떤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은 저희가 상한 용적률로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체계가 이제 복잡한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일 관심 많은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이제 부담 계획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부 체납을 과연 얼만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표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에 대한 용적률은 200%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이제 250%가 되겠고, 또 준주거 지역으로 바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감안을 해서 그럴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러한 것 이상으로서 최소한 기반시설들을 공공시설들을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종 7층에 대한 부분들을 2종과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종 7층에서 2종으로 가는 경우에도 여기도 그 기부 체납에 대한 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2종 7층이나 용적률은 똑같고 높이에 대한 제어들만 하는데 과연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 내에 있어서는 같은 2종 일반 주거지역 개념으로 봐서 인센티브를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그 정비 사업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반시설 등은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거와 별도로 기부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2종 7층 지역을 좀 보존해 주기 정비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공기업 비율들을 없앴다. 그건 아마 과거에 저희가 보좌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부 체납에 대한 유형들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부 체납이라고도 하고 공공기여라고도 하는 말을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개념들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기부 체납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로공원이었습니다. 도로공원 뭐 그런 것들만 기부 체납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라든지 기반시설들 도로를 기부 체납한다든지 공원을 조그맣게 뭐 몇백 평짜리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시에서 이제 공공적인 이제 반성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최근에는 각종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대단지 같은 경우에 하지 말라고 해도 주차장은 다 지하로 놓고 지상에는 온갖 분수 공원들 이렇게 아마 공공에서 설치하는 공원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원들로 이렇게 뭐 다 공공기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현실적인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자 해서 저희 서울시도 중앙정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이제 종전의 도로 공원에 대한 기부 체납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이제 건축물로서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주민들도 도로공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폐율 용적률 전체 개발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민들로 협의를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기부 체납도 늘어났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할 경우에도 그것을 이제 공공기여로 인정을 해서 청소년층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도 기부 체납의 하나로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 2016년 이후로는 이제 최근에 국토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 GBC 개발을 했을 때 강남 지역에 개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를 다 그 지역에 쏟아붓는 것이 맞느냐? 조금 더 어려운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도지구라든지 경관지구가 있는 지역들에 조금 더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현금으로도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도록까지 이제 늘어났다. 또 일부 아마 강남 이제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내 공원도 충분하고 도로도 충분하고 기부 체납을 받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현금으로까지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걸 모아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기여에 대한 종류, 기부 체납의 종류들이 좀 더 다양화되고 이제 복잡해졌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높이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한 2년 가까이 도시계획 과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계획 언제 발표돼요? 그러면 높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라고 해서 아마 뭐 각종 때마다 전화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높이에 대한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이라든지 광역 중심, 그다음에 지역 중심 위계별로 층수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이제 법으로서 4층 이하까지밖에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로티로 지을 경우는 5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근데 높이에 대한 기준들이 법에는 따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 건폐율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규정들 때문에 이제 그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개발되고 하는 것들이 약간 뭐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2030 기본계획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주거 지역의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한 35층까지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 정도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이제 운용을 해왔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각종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이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어떠한 개발을 하는데 좀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속적인 이제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잠실 지역의 전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높이들이고요. 이것은 한강 맞은편에서 봤을 때 이제 아파트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다양한 층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건립이 되기를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각종 심의라든지 주민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획일적인 장막의 높이들, 거의 35층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성량가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오늘 또 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엊그제 사실 이제 잠실 5단지가 이제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35층 룰이 풀렸다 이렇게 막 기사를 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반은 맞고 반은 뭐 조금 이제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큰 맥락적인 면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저희가 광역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실 5단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강변 쪽으로는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뒀고요. 롯데월드와 같이 연접해 있는 아래쪽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잠실역 쪽에. 그래서 그쪽 지역들은 저희가 용도 지역을 준주거로 상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중심성 있게 계획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가로변의 연도 활성화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내지는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저희가 준주거까지 바꿔줬고, 준주거 지역으로 바꾼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도 복합으로 지을 경우에 아파트 전체가 다 1층서부터 끝까지 다 아파트가 아니고 일부 아파트가 지상 부분에는 있지만 저층 부분에는 판매 시설로 돼 있는 경우, 흔히 이제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층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현재도 유연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잠실 5단지가 35층 룰이 깨진 것은 아니다.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높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갑자기 49층 막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35층 룰이 깨진 거 아니냐. 그래서 첫 사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분들께서 이제 쓰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뭐 자리를 빌어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갑자기 이제 35층이 뭐 50층이 되면 그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층수가 늘어나니까 연면적도 늘어나고 갑자기 이제 뭐 세대수가 1000세대에서 1500세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가장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용도 지역상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라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300% 이하다 보니까 거의 들어오는 거 보면 295%, 뭐 299%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에 따라서 전체적인 연면적과 아파트의 세대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높이에 대한 기준들이 좀 완화된다라고 해서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층수에 대한 층수의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좀 올라가고 낮아진다 하더라도, 일부 높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모든 건물로 짓게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이렇게 조화롭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거는 뭐 그렇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타
자세한 내용들이라든지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저희가 3월 3일 날 이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때 아마 또 뭐 필요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질의 답변 시간이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어떤 때 이제 기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잘 이제 체계적으로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헷갈리고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숲을 봐야 뭐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만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뭐 저희가 용도적 체계를 지닌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자료와 또 도시계획 용어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문적인 내용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 번씩 이렇게 아마 준비를 했는데 읽어보시고 인터넷에도 많이 있는 내용이지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아마 취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간단히 도시계획 체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뭐 이렇게 또 궁금하신 사안이 있거나 하면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이발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용도 지역 관련해서도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관련해서도 논의된 내용 있는지 궁금하고 이 35층 이하 규제 관련해서 높이 기준 혹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도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이제 과거에 이제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과거에는 이제 용도들이 다 이제 혼재가 돼 있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마 영국 등을 중심으로 뭐 공장이 있는 지역과 주택이 있는 지역들 뭐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막 혼재가 돼서 질서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클리드 지역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19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용도 지역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장이 있는 지역들은 공장 지역 있는 지역 쪽, 주거에 있는 부분들은 주거 지역들 그렇게 뭔가 또 다음에 상업 시설들은 상업 시설 있는 지역 등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해놓은 것이고 현재까지는 저렇게 다양한 용도 지역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세상 자체가 이제 상당히 융복합화가 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각각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근무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하고 또 무조건 뭐 미국처럼 차를 타고 어디 가야 뭐 판매 시설에서 쇼핑을 하는 것들도 아니고 또 뭐 주거 공간에 대한 여기 또 업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굳이 상업 지역 내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흐려진 것들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제가 과연 지속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용도지역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만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부에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서울에 있는 지방 소도시들과 서울시는 조금 다른 특성들이 있으니 서울시의 어떤 도시계획 재량 권한 내지는 운용권을 좀 대폭적으로 이양을 해다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의 협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더 용도지역제를 뛰어넘는 다양한 화이트 조닝이라든지 뭐 입지규제 최소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근본적인 주상공록에 대한 체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앞으로는 발전이 돼야 되겠고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은 아마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높이 관련돼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저희가 이제
그 3일날 이제 발표 때 그때까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들은 현재 이렇게 너무 좀 단조로운 것들이 돼 있어서 시장님도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하셨지만 조고에 대한 것들은 조금 조정 내지는 뭐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은 아마 기본 계획 내용 속에 3일날 발표할 내용 속에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네. 그 지금은 도시기본계획을 정해서 서울시에서 무슨 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데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로 조례로 정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뭐 파이시티 이런 데 개발할 때를 보면 뭐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그 특별법에 맞는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정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그냥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특별법만 먼저 우선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파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논점이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이제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 용적률은 이제 800%가 돼 있죠. 그죠? 현재로서도.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파이시티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시설로 유통업무 설비라고 하는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과거 80년대에 이제 그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의 테헤란로 이런 식의 상업지역이 아니고 유통업무 설비라고 하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한 물류시설로서의 도시계획 시설로서 이제 결정이 돼 있고, 그러한 또 물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려면 그때 당시 이제 법령으로는 상업지역이 돼야 이제 그 유통업무 설비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업지역 플러스 유통업무 설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동안 큰 도시관리계획 쪽 목적상 한 400% 정도 내외가 가는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거는 이제 운용상의 서로 그런 부분들이지, 현재 그 특별법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 일반 상업지역 800%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현재 법적으로는 이제 상업지역 하나만 보면 800%라고 하는 기준 이하가 되어 있고, 이제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부지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과거 계획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아마 섞어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 중앙일보 허정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관이라는 게 되게 좀 주관적인 개념이긴 한데, 네. 여기 이제 50층 높이 규제 설명하시면 이제 그런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용적률이나 연면적에 따라서 이제 그 이하에서 좀 자율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네. 사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결국에 이제 이런 조건들만 좀 충족을 하면은 50층이나 뭐 49층까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이게 한강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오늘 퇴근하다 보니까 이게 반포 쪽이나 뭐 이쪽 보면은 사실은 그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게 보이고 한강이 좀 좁아 보이는 그런, 그래서 이래서 좀 경관 같은 걸 고려를 하는구나 싶은데, 이게 만약에 앞에 50층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그 뒤쪽에 있는 그 도심 지역으로 가면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같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강남 쪽의 반포라든지 이런 대단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도 뭐 첫켜 뭐 15층 뭐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하나의 권장 내지는 이제 하는 내부적인 기준으로서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해놨던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뭐 이제 앞으로는 각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좀 유연하게 갈 수 있게 하겠다에 대한 것들이 있고, 모든 층수들을 이거는 한마디로 큰 기준이고요. 각종 이제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낮게 할 지역들은 낮게 하고 높게 할 지역들은 높게 해서 이렇게 하모니를 맞추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패턴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답답하게 느끼는데,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은 그냥 35층 최고 기준이다 보니까 용적률 최대한 찾아먹기 위해서 다 그냥 35층으로 쫙 깔려버리니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각 위원회에서 할 때 이제 그 사이트별로는 이제 세심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정비 사업이라든 그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놓게 되면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은 이렇게 잘 안 드러나는 것이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용적률과 연면적과 높이 기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그 과거에는 기본계획 속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가이드라인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높이 기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조금 더 변화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주관적일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저희가 어려운 게 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7층 28m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전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좀 더 높게 짓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 이제 도시계획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딜레마고 갈등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 CBS 김민수 기자입니다. 좀 이제 설명해 주신 거는 좀 연기에 대해서 좀 되게 복합적으로 다 좀 포함이 된 지역이 저희 좀 마곡지구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뭐 공항이 인접해 있고 대신 이제 주변에는 이제 뭐 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관지구하고 또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뭐 상업시설이나 택지가 또 같이 있고 도시와 이제 철도 인프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뭐 고도 제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있어 왔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뭐 얘기로는 뭐 국토부에서는 이제 뭐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일부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는 2028년도에 이제 그 국제 뭐 항공기구인가요?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네. 이제 2028년도쯤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마곡이나 이쪽으로는 직접적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기 네. 때문에 신정이나 이제 부천 뭐 이 방향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도시가 이제 설계 기획이 됐을 때는 이제 뭐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 저층 뭐 고도 제한 구역으로 이제 다 설정이 돼서 기업들이나 뭐 이런 주택들이 다 낮은데 네. 그 부분에서 실제 이제 이게 국토부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카오에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좀 명확하게 서울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고도지구 이제 도면입니다. 고도지구 포함한 용도지구에 대한 고면인데 여기서 지금 공항 주변 이거는 고도지구는 아니고요. 이제 공항 주변 보호지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공항 주변에는 여러 가지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시설 등과 관련돼서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있고 과거에는 이 마곡 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한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훨씬 더 넓은 면적의 고도지구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뭐 도시계획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항공과 관련된 높이 기준이라는 거 하는 것들은 아마 이카오에서 여러 가지 항공기와 이착륙과 관련돼 가지고 그 국토부 항공청에서의 높이 기준들이 있었고 그것을 봐서 저희가 고도지구를 결정을 해놨는데 그 각종 토지와 관련된 토지용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각각의 규제들을 중첩해서 가장 센 거를 보통 이제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민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토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는 단순히 이카오에 따른 항공법에 따른 높이에 대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중첩된 규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공항 주변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높이 기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타법에 의한 기준들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항공법에 따른 기준이 개정이 되면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이제 서울시장 내지는 또 도시계획국의 권한이 아니고 아마 항공법에 따른 높이 기준이 개정이 돼야 아마 실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따로 그거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그 택지 개발에 대한 이슈도 지금 김포공항 주변 네네네.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론 택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뭐 이렇게 뭐 언젠가 뭐 해제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그런 시설들이 기반 인프라가 이제 뭐 우회해서 간다거나 이러면 또 효용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역시 또 뭐 그런 것도 이제 상충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좀 보충적인 측면도 좀. 그때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우리가 항공이라고 하면 뭐 이제 대부분 뭐 여객기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UAM이라든지 뭐 드론보다는 드론은 아무래도 작은 규모니까 U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이제 더 아마 활성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에 따른 뭐 높이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에 대한 것들은 또 별도로 아마 마련이 돼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용도 지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유의 고민들과 생각들 속에서 저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MBN 정주영입니다. 그 2040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곧 발표가 되잖아요. 목요일로 들었는데 네. 그 과거에 2030이나 2020 발표된 걸 보면 2025년이나 2024년 정도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발표 시기가 앞당겨지는 이유가 좀 특별히 있나요? 좀 서두르는 것 같은데 아직 2030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2040년 거를 왜 이렇게 빨리 좀 발표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저희는 오히려 보통 2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이제 보통 저희가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9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서울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 말에 이제 그렇게 완성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좀 늦어진 것이지 지금 뭐 갑자기 웬 지금 갑자기 기본 계획이냐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18년 19년서부터 여러 가지 그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서 계획을 했고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이 돼야 또 저희가 또 후속적인 계획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새로 시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 과거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 저희가 다듬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재작년서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어떤 이제 상황이 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도시공간구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우리가 끼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아서 우리가 기본계획 속에 우리가 2040 기본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팬데믹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계획을 이제 마련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그렇게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주목하죠. 안전하고 멋진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공장 도시 서울.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가요. 안전하고 멋진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공정 도시 서울.